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재경 스님 연구위원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익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학회 제1주제 지속 가능한 발전과 ESG 사회를 맡은 경기연구원의 고재경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워낙 ESG 개념이 지속 가능 발전에서 태동이 되어 왔고, 또 최근에는 오히려 또 ESG가 굉장히 화두로 부각이 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ESG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역할 또는 개념을 정립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그 발표는 그 경동대학교의 사득한 교수님께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ESG라는 주제로 해주실 거고요. 토론은 좀 두 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토론도 좀 이따 그냥 여기 나와서 하시나요? 이 진행이? 네. 그럼 제가 토론자도 미리 좀 소개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그 토론이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 일본 기타규슈대학교의 신동희 교수님이 토론을 해주시겠고요. 예, 두 번째로는 그 한국환경연구원의 항상일 박사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사득한 교수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금 양해 말씀 드려야 될 게, 제가 원래는 이제 여기 3시까지 일정이 있고 경기도 일정이 원래 4시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조금 넉넉하게 시간을 잡았는데, 경기도 일정이 조금 착오가 있어갖고 좀 앞당겨져서 제가 여기서 한 3시 10분 정도를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서 그 시간 내에 좀 되도록이면 발제와 토론을 진행을 하고 그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좀 종합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득한 교수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득한입니다. 네. 네, 저는 학위를 환경정책으로 처음 했는데요. 그다음에 환경정책 하고 나서 이제 주로 이제 사회복지 쪽으로 이렇게 주로 대학에 있다 보니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하고 복지를 행정학과니까 이제 한 두 과목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를 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거버넌스 쪽으로 좀 많이 용역도 하고 정부 과제를 좀 발주도 좀 해결도 하고 또 이런 정부 구조 쪽으로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환경하고 사회하고 거버넌스하고 이게 세 개를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자세히 봤더니 ESG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께서 ESG 창립할 때 이거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랑 딱 맞는 게 지금 여기 이 학회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제가 대학에서 이제 국가정책을 하다 보니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 전공을 한 사람은 이제 산학협력이나 이런 걸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이제 공과대학 교수님들이 주로 이제 산학협력단장이나 창업지원단장을 맡는데, 저는 제가 이 정책을 한 사람이 산학협력단장, 창업지원단장을 만나가지고 5년 동안 제일 우리나라의 한양대학의 김성우 교수가 그분 빼고는 제가 제일 또 오랫동안 기업을 또 쫓아다니는 이런 좋은 경험을 또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5년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업과 또 ESG와의 이렇게 같이 함께 접맥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먼저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좀 전에 우리 강 교수님께서 ESG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고 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오늘 지속 가능한 발전과 ESG 이 두 개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이렇게 제가 하고요. 간략하게 하고 되겠습니다. 보입니까? 네. 최근에 ESG가 우리의 화두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쪽에서 이렇게 등장한 건데요. 학교라든가 또 대학이라든가 또는 공공부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굉장히 좀 확산이 되고 있고, 또 기업 내부적으로도
또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그런 격차라든가 협력 사회 문제라든가 이런 걸 좀 충분히 좀 전 세계적으로 좀 내적으로 좀 논의 중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그 중요한 것이 그러면 ESG를 통해서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 것인가, 뭘 위해서 ESG 어떤 경영이고 ESG 시대고 또 ESG가 화두가 된 것인가 하는 것이 늘 궁금했고 또 그 어떤 좀 목적성이 궁금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과제가 늘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네, 이 화면이 밑에 이거 크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이제 노트북이라서 그렇죠. 네, 그래서 나타난 것이 사실은 지속 가능 발전과 ESG를 좀 연결시키면서 결국은 이 지속 가능 발전이 언제 등장했고 ESG와는 또 어떤 관계가 있고 또 ESG가 동떨어져서 이렇게 그 어떤 그 우리 전 세계적으로 풍미하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기업이 결국은 그 ESG를 통해서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게 그 과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ESG를 통해서 기업 쪽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를 받아와서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목표 개념을 다시 도입을 하고 경영학자들이 그래서 ESG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지속 가능한 경영으로 기업이 생존하면서 지속 가능한 경영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개념을 근본적으로 도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다시 도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지속 가능한 경영은 아까 우리 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기업이 단순하게 생존하기 위한 전략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또 현재 자본주의를 좀 더 따뜻하게 만들고 또 어떻게 보면 기업의 기존의 관행을 좀 바꾸고 좀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한 어떤 운동, 뭐 패러다임 전환, 뭐 이런 정도까지가 ESG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과 ESG 간에 어떻게 상호 개념 정의를 좀 하면 될까 하는 것이 오늘 그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ESG라는 것은 용어 자체는 조금 늦게 아까 보니까 그 CSR이라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제 CSR이 이제 사회공헌 쪽으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사회공헌을 통해서 기업이 어떻게 보면 뭐 경제적인 성과를 좀 더 많이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작은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기업이 이런 그 비경제적인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경제적 성과 창출뿐만 아니라 그 자체 생존하기 위한 하나의 그 전략이자 또 어떻게 보면 거대한 하나의 그 인간성 운동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결국은 그 인간성 운동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 간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속 가능한 발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은 제가 한 30년 전에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를요, 이 한국 정치학자들이 있습니다. 정치학자들이 한 3,000명 있는데 그 앞에 가서 이제 처음으로 발표를 하니까 이분들이 뭐 이런 개념을 가져와서 하느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 안에 이제 원고도 이렇게 논문집에 써냈거든요. 써놨는데 그게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개념을 새로운 향후 1000년으로 가야 될 그런 개념이다. 우리 인간이. 그래서 16세기 이후에 영국부터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제 자연 중심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자연주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산업화를 통해서 기업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고 이 기업이라는 개념이 16세기, 17세기, 18세기를 등장하면서 결정적인 그 문제점을 양상하게 된 것이 그 자연 환경이나 이런 물질을 좀 파괴하면서 성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이 생겼습니다. 그게 최고의 상태가 1960년대에 이제 이 환경주의자들에 의한 그런 이제 환경에 대한 이제 반발이 되겠죠. 그 전에까지 1940년대에 영국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스모그 사건이라든가 뭐 또는 뭐
뭐 오야호야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 유조선 침몰 사건이라든가 이런 수많은 환경 오염 사건들 또는 각종 밀림에 대한 벌채 뭐 이런 걸 통해서 수많은 자연 환경이 파괴되면서 이제는 기업이 이렇게 자연 환경을 다 없애면서 성장을 갈구하면은 우리 지구가 없어질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환경주의자들을 많이 양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1960년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산업주의자와 자연 환경주의자 간의 기본적인 그 갈등 메커니즘에서 그 타협점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장한 사람은 경제 성장을 좀 해야 되고 좀 자연이 파괴되고 다 다 없어지게 해서 하겠느냐. 근데 또 우리 환경론자들은 반산업주의를 얘기하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지구가 멸망할지도 모르겠다라고 60년대 이제 이의제기를 하면서 70년대 들어오면서 72년도부터 이제 그 전 세계적인 각종 기구를 만들고 72년대 저희들 그 세계 환경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6월 5일부터 이렇게 만들고 기업도 너무 파괴하니까 너무 더 이상 다시 채취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도 좀 위태롭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환경론자하고 서로 타협하는 점이 그러면은 나는 환경도 보존하면서 경제 성장도 한번 같이 이뤄보자. 둘 같이 해보자. 그랬더니 같이 만나서 타협한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환경론자라든가 또는 뭐 어떨 보면은 기업론자들은 이 개념에 대해서 수용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130개 초기에 130개 국가에서 한 180개 국가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와서 이 개념을 수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조금 지구를 사용할 수 있을 만큼만 우리가 좀 개발을 하자라는 선에서 그 타협을 보게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2년도에 이제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20년 후에 92년도에 그 리우에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많이 자연 환경이 많이 파괴됐으니까 이제 산업주의자와 환경주의자 간에 결정적인 그 결탁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일종의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타협을 하면서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를 끄집어냈고 이걸 통해서 인류가 지향해야 될 향후 1000년간 지향해야 될 목표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방정부라든가 기타 모든 단체, 학교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2000년에 들어오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갈등이 많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북반구에 있는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 저개발 국가와의 갈등이었는데요. 가난한 나라는 무슨 선진국들은 이미 다 발전해놓고 다 파괴해놓고 우리 보고 발전하지 말라고 개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선진국들은 후진국들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후진국이 하도 많이 자연을 파두져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다라고 이렇게 후진국에 대한 넘깁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좋다. 가난한 나라에 자꾸 그 개발이 못하게 하니까 선진국들 입장에서 보니까 가난한 나라 때문에 개발 때문에 이렇게 환경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으니까 현재로 봤을 때 따라서 너네들한테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가 바로 MDG 체제가 되겠습니다. 빈곤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데 이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5년 동안의 노력을 유엔을 중심으로 노력을 해봤지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실패를 하게 되고 다시 2015년도에 파리에서 모여가지고 모든 국가가 이제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가난한 나라들도 전부 다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같이 함께 노력하자. 그리고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은 경제 성장과 환경에 대한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 범죄 문제, 기타 기업의 문제, 기업에 대해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요구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너네들도 이제는 이 거대한 운동에 동참해라. 그래야 우리가 인류가 살아갈 수가 있다. 다른 말로 아까 우리 강 교수님 얘기하신 우리 칸트가 얘기하는 목적적 인간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으면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 다음 세대까지도. 라는 게 바로 이 타협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 파리에서 모여서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다시 수립하고 17개를 다시 수립하면서 이와 같이 169개의 세부 목표와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이 5P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목표를 만들고 그리고 4년마다 평가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17개의 목표가 잘 아시다시피 목표고요. 자, 이 중에서 이 기관에서 평가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2022년도에 평가받았더니 77.9점으로 163개국 중에서 27등을 했습니다. 그래도 꽤 많이 한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많이. 어느 성장했고, 우리도 석탄도 많이 뗍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죠? 엄청나게 떼고. 그 대신에 우리는 중국 보고 뭐라고 합니다. 석탄도 많이 떼요. 엄청 떼니까 중국이 문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우리도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그 중에서 해양 생태계, 그리고 육상 생태계 쪽에서는 점수가 좀 낮았고, 나머지 분야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한국도 높았을거예요. 아무튼 그리고 또 우리 각종 지속 가능 발전 기본법이라든가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이런 것을 만들었다가 다시 또 만들고 재개정하고 이렇게 과정을 거쳤고요. 또 KSDG라고 하는 목표치를 만들어서 이와 같이 UN이 제시한 것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속 가능 발전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ESG는 그러면 무엇인가? ESG는 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ESG는 SDG라고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기업도 그 사회의 구성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산학협력단장을 오래 해보다 보니까 기업도 그 구성원입니다. 그죠? 하다 보니까 많은 오염물도 낼 수밖에 없고, 가능하면 오염물을 적게 내면 낼수록 수익이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살아왔는데 지금은 주변 환경이나 세계적인 환경이 많이 또 바뀌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각종 유엔이나 요구하는 것이 처음에는 한 사회 공헌 정도에서 이렇게 하라 하더니 이제는 전면적인 기업의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은 처음에요. 여기 보면은 ESG가 등장하게 된 그 개념이 금융기관에서 처음에 쉽게 얘기하면은 인간답게 경영하지 않으면 돈 안 빌려준다라는 요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전 기업의 경영까지도 ESG를 다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무역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조차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확장되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ESG 기업 차원에서는 ESG를 통해서만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이루게 되는 이룰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현재 이런 여건이 와 있고, 또 이런 속에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작은 기업들도 또 공공기관, 학교, 모든 전 사회 부문에서 ESG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어떤 또 가야만이 우리 인간성 회복, 인간이 ESG를 만나면서 드디어 어떤 사람다운 세상을 만들어가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교수님 말 앞에 특강하시는 거랑 거의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ESG와 지속 가능한 발전과 ESG 간의 무슨 관계는 좀 구체적이지만 좀 약간 알아야 되니까 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양개념이 등장한 시기가 지속 가능 발전이 조금 더 거대하고 온 인류가 산업화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제시를 하게 됐다. 온 인류가 향후 추진해야 될 중장기적 또 1000년 동안의 개념으로 용어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게 됐고요. ESG는
그 이후에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기업, 우리나라는 좀 후발주지 않습니까? 기업이. 우리나라 국한에서 보면은 좀 후발주자로서 영향을 받으면서 좀 뭐 CSR 뭐 이런 쪽에서 하다가 이제는 그 전 세계적인 그 바람에 우리 한국도 지금 그 급격하게 그 어떻게 보면은 그게 물결에 탈 수밖에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ESG가 우리 한국에서 뭐 유럽에서 미국에서 가장 화두로 지금 등장하고 있고 또 유럽에서는 국가가 개입을 하는 이런 상황에다 미국도 자유주의에 맡겼다가 다시 국가가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산업 성장과 국가 경쟁력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와 있고 우리 한국은 정부가 산자부가 민간 기업은 기본적으로 자율에 맡기되 공공기관은 조금 푸시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전통적인 경영학 하시는 경영학자들도 종래의 그 주주자본주의에서 그냥 머무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를 통한 그 기업이 또 사회적 책임을 넘어서 또 ESG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경영학자들도 대부분 다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또 SDG와 ESG 간의 좀 구체적인 관계는 좀 어떻습니까?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태동 시기가 조금 SDG가 지속가능 발전이 좀 빠르고요. 그래서 ESG가 좀 늦고 경영학에서도 그래서 지속가능 경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냥 그렇게 쓴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속가능 발전이 조금 경제 성장도 같이 얘기를 한다면 ESG는 경제는 결과론으로 이렇게 경제적 요소를 결과변수로 따지고 여기는 환경과 사회와 거버넌스를 여기를 좀 집중 관심을 갖고 좀 발전을 시키면은 그 경제적인 요소가 결과 변수로서 성장할 것이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경제 분야는 독립 변수로 잘 두지는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속가능 발전이 주로 산업화와 환경 간의 관계에서 산업화의 부산물이 환경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주로 많이 이거 초점을 둔다면은 ESG는 기본적인 그 기업의 생존 문제가 과제다. 살아남기 위한 그런 일단 제1차적인 목적이 거기에 좀 초점이 돼 있고요. 지속가능 발전 좀 추상적인 데 비해서 ESG는 정말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그런 지표들로 주로 많이 좀 논의가 되고 있고,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 특히 그 ESG는 유엔에서도 그 ESG를 기업으로 하여금 하라라고 이렇게 지금 유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나와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넘어가겠고요. 자, 그러면 지속 가능 발전과 ESG, 우리 기업의 ESG 간의 관계는 이 보면 환경, 사회, 거버넌스, 이게 ESG입니다. 근데 지속 가능 발전이랑 이렇게 각 요소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되는데 이 환경을 보존하면은 지속 가능 발전에서 2번, 3번, 6번, 7번, 8번 빈곤 문제 이런 것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 2번, 3번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은 3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3번, 여기 3번이 사회에 3번도 있고 여기 환경에도 3번이 있죠. 그죠? 3번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네. 좋습니다. 지속 가능한 소비인데 환경 문제에서도 환경을 보존하면 이 지속 가능한 소비 생산이 해결되고 또 사회 문제에서도 해결되는 이런 두 가지 요소를 이렇게 좀 넣어놓은 일본 제가 중첩 모델이라고 만들어놨습니다. 아무튼 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해결하면 나머지 유엔에서 얘기하는 17개에 있는 유엔의 목표도 해결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칼레드라는 알라이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세계 지방정부 협의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에서도 보면은 환경, 사회, 경제 문제를 해결하면은 유엔이 얘기하는 17개의 요소들이 각각 해결이 되고 가장 환경, 사회, 거버넌스와 연결되는 것이 여기 파트너십입니다. 파트너십은 다 같이 연결이 돼서 해결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SDG 연계 모델인데 우리 여기 환경부 산하에 있는 환경공단에서 자기네들이 4개의 지표를 만들어 놓고 요 있는
SDG의 각각의 그 지표들을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17개를 다 해결한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추진하고 있고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환경, 사회, 거버넌스, 여기 대외니까 글로벌 거버넌스나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추구하면은, ESG를 추구하면은, 이 SDG에서 얘기하는 각각의 요소들이 다 해결이 된다라고 이렇게 17개를 다 해결하게 된다 하면서 결국은 이 네 군데 어느 곳을 가봐도 이 지속가능 발전과 ESG 간에는 일종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기업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어떤 경영 사회를 위한 ESG 활동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과 그렇게 보통 그 입증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ESG 기업이 ESG 경영을 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인류의 지속 가능한 그런 어떤 인간성 회복을 왜 기여하는 그런 공헌적인 역할 이런 게 아닌가. 단순하게 기업이 이윤 전략을 뛰어넘어서 세상을 좀 더 좀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기업의 노력의 일환이다. 저는 그렇게 좀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제가 우리 ESG 한국 ESG 학회이기 때문에 제가 ESG의 또 학회 차원에서 대변이 내려가지고 우리 학회 의견을 제가 우리 많이 모아가지고요. 가능하면 학회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주장이기도 합니다. ESG와 지속가능 발전 간의 관계는 제가 책을 보니까요. 독립적이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과 ESG는 별개다. 별개의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최동식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대부분이 좀 지속가능 발전이 좀 앞서고 ESG가 조금 최근에 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그리고 하나가 기업 경영학자들도 지속가능 경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도입을 해와서. 이런 거 봤을 때 아무래도 지속가능 경영에 대해서 이미 인식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써놨습니다. ESG는, 기업 생존과 경쟁력, 이런 걸 위한 전략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물론이지만, 더 나아가서, 인류의 자본주의를 수정해 나가려고 하는 기업의 노력, 또,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기업의 어떤 활동,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ESG에 대한 지표는요, 민간은 너무나 지표가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뭘 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대신에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는 있는데 공공 분야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GRI 가지고 주로 이렇게 하고 있거나 학교 분야도 아직 지표가 개발된 게 없습니다. 이런 데는 하나의 지표를 개발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기업 분야는 제가 기업인이라면은 내가 유리한 평가 기관에서 예산을 줘서 나한테 점수 좋은 데를 가능하면 하고 내가 이것을 PR을 많이 해서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내가 지속가능 경영을 이룩한다면 그게 더 낫게 되겠죠. 그렇게 바라죠. 좀 대부분이 바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워낙 평가 기관이 많기 때문에 다만 신뢰성을 담보하는 것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좀 더 많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이런 공공기관은 이런 건 빼고요. 공시제도도 그렇고, 제가 이것도 ESG 기본법도 제가 아까 우리 ESG 학회 요구사항입니다. 요구사항을 제가 부회장이 보니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야 이게 또 정부에서 좀 받아들이지 않을까. 제가 지금 ESG 기본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있지만 만약에 3개월 후에 다시 이 자리에 나온다 그러면 ESG 기본법 초안을 가지고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법학자, 아까 브룬트란트 회의에서도요, 법학자들이 주로 많이 해서 하셨거든요. 법학자들이 하시는데, 법학자들도 하고 같이 함께, 결국은 이게 기본법이 금방 한 판에 이렇게 만들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 안들이 동시에 공존하면서 그것을 하나 통합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국회에서도. 그래서, 자꾸 뜨드러대야 이게 또 하나 겨우 만들어질까 말까 하니까, 학회 차원에서
계속 저도 반복해서 학회 의견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제가 나오면은 이 초안, ESG 기본법 초안을 가지고 와서 또 발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오늘 여기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SDG와 그 ESG의 개념의 태동과 그다음 관계와 또 역할 그리고 향후 또 ESG 학회가 ESG 그 확산을 위해서 해야 될 그 과제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그 첫째 신동희 교수님이 아직 도착을 안 하신 건가요? 이쪽에 계시네요. 네네. 네. 그러면, 예, 그, 첫 번째 토론, 신동희 교수님 토론 듣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그 토론 시간 5분에서 7분 정도로 좀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기타대학의 신동혜라고 합니다. 준비할 거는 많이 해왔는데 지금 사회자의 권한으로 5분에서 7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거는 좀 무리인데 일단은 시간 그 ESG 학회 아니면, 예, 네. 조금 그, 제가 시간 나가야 되면 그 다른 분이 조금 진행해 주시면 조금 네. 제일 밑에 예, 그렇게 ESG. 하시면 조금 더 여유 있게 왜냐면 또 신동현 교수님이 준비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발표 ESG 자료만 라고 보는 하죠. 것보다는 설명을 들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양해해 네, 주시면 거기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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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 일본 기타 큐슈 대학의 신동혜라고 하고요.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학회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한테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태진 그 교수님의 그 발표를 들으면서 질문이 한 두 개 있어가지고 사실은 엊그제 플라스틱 관련해서 정책학회에서 그 연구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 문제를 태우는 거 이거에 대해서 저는 좀 이거 고민해야 된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플라스틱을 일본에 수출하더라고요. 그리고 폐타이어도 한국 삼척에서 수출하는 걸 보고 놀랐어요. 가만히 보니까 시멘트에다 섞어서 그거를 건축 자재로 쓰더라고요. 근데 요즘 저도 오늘 광교 처음 와봤는데 와서 보니까 뭐 엄청나게 아파트도 많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그 GDP 전체로 보면은 12, 3% 정도가 건설업이거든요. 그러고 일본도 굉장히 토목 국가라고 말을 하는데 10%가 안 돼요.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들은 거의 6, 7% 정도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전체 그 산업 비중에서 뭐 삼성이나 이런 제조업도 있긴 하지만 그 건설업 비중이 너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끌고 가는 게 예를 들어서 그 폐플라스틱을 태워서 하는 거 그거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는데 안 계시네요. 네, 일단은 저의 발표의 주제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2006년 이후에 조금 전에 사득한 교수님께서 좀 경제 발전과 지속 가능한 인간 다워야 되고 뭐 칸트를 굳이 들고 오지 않더라도 좀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가 각자 태어난 이상 인간으로서 살아야 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ESG나 SDG나 이런 개념 없이도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 SDG 관련해서도 사실 2000년대 이후에 법이 우리나라 제정이 되었죠. 그럼 거의 20년이 됐는데 우리는 아직 ESDG가 뭔가, SDG는 뭔가
뭐 이런 개념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남의 얘기를 계속 들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거를 좀 벤치마킹 그만하고 우리를 돌아보자 뭐 이런 거로 얘기를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위주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오늘 전 토론에서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환경에서 1인당 2만 달러면은 1인당 2만 달러면 우리가 1년에 한 2,500만 원 연수입 1인당 2,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되면 먹고 사는 거에서 이제 좀 더 좋은 거 좀 환경에 좋은 거, 몸에 좋은 거, 뭐 여행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삶의 질에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하는 그 선이 1인당 2만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만 달러가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건 당연한데, 그런데 조금 전에 그 강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잘 안 바뀌는 거죠. 기득권의 밸류 체인이든 뭐 어쩌고. 그러면 왜 그럴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기존에 있던 조직, 예산 분배, 가치관, 생활 습관, 아니면 의사결정의 기준,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행기이고 이 전환 비용을 어떻게 나눠야 할 것인가. 그거를 좀 크게 보면 사회적 비용. 그러니까 제가 아무런 대가 없이, CO2나 뭐 SO2, 뭐 이런, 뭐 공해물질을, 방류하고 방출해서 제가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먹고 살았다면, 기업으로서 예를 들면, 그랬다면 그것은 환경에 어떤 공해를 배출하는 것이 사실은 시장에서 우리가 페트병의 가격에 정가되지 않기 때문에 싼 값에 우리가 1,000원에 좀 포카리 스웨트를 먹었던 거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공짜로 내버린 환경 오염 때문에 누군가가 오늘 병원에 가야 되고 누군가가 천식이 걸리고 피부병이 걸리고 이런 부분들을 사회 전체적으로 같이 떠안자. 그 얘기고 두 번째 얘기는 제 입장에서는 세금으로 내나 플라스틱 부담금 세금으로 내나 그 코카콜라 아니면 포카리 스위트의 그 가격이 좀 비싸지는 거로 내나 아니면 쓰레기 종량제로 내나 결국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분배를 잘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끌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사실은 외국에서 제가 아주 재밌는 데이터를 찾았는데 외국에서는 가버넌스 쪽의 비중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이 사회적 비용을 전환하는, 그러니까 내가 기득권이었는데 기득권으로서 뭐 환경 오염 이런 것을 배출했었는데 이거를 내가 생산 과정에서 공해 비용으로 기꺼이 부담할 이런 의미에서의 사회적인 합의를 끌어내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가버넌스이기 때문에 모든 의사결정의 가버넌스, 사회적 비용 이거를 좀 매크로하게 보면서 의사결정의 순위를 바꿔야 된다. 그런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하고 싶은 거는 ESG에서 환경이나 사회나 이런 것들의 하나하나의 요소의 가버넌스적인 요소로 의사결정을 해가자. 그런 의미에서의 이행 과정으로서의 가버넌스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뭐 경기연구소에 고재경 그 연구위원님도 계시고 여기 선생님들 많이 오셨는데,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ESG의 평가 지표의 목표와 방법과 그 내용들을 좀 고민해야 된다라는 게 저가 토론에서 말하고 싶은 가장 강력한 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서두였는데요. 앞으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몇 분 정도 하면 되나요? 제가 막 시간이 없어가지고 달려가는 느낌이 드네. 예.
데스크에서 안정된 카메라고 그걸 예. 예. 이거를 어떻게 예. 이 포인트 앞으로 가는 거를 네. 예, 그러면 제가 오늘 토론 내용에서 제 전 주장을 꼭 하고 싶었던 말씀이라 오늘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오늘 발표에 대해서는 제가 7개의 그 문제 제기를 들고 왔어요. 자, 그 SDG하고 ESG 이러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 SDG는 좀 더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좀 지속적으로 같이 가자. 우리도 다음 우리 애기들도. 자, 그러면 SDG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ESG의 구체적인 지표는 뭐냐? 어떻게 해야 그게 연결이 되냐? 이 고민을 우리가 평가 지표에서 고민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저의 문제제기입니다. 그리고 사득환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지금 공공기관의 평가 지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사득환 교수님이 그 17페이지인가에 발표하신 그 선택 지표가 있는데, 이 선택 지표의 자원순환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근거로 선택 지표로 먼저 얘기를 하신 건가? 그게 우선순위가 높아서 그런가? 아니면 실현 가능성이 높다라고 교수님이 생각을 하신 건가? 그래서 선택 지표의 근거는 뭔가? 그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지금 많이 여기 오신 분도 계신데, 공공기관과 기업은 일단 추구하는 게 다르죠. 아까 강 교수님께서 기업이 이 세계를 끌고 가야 된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론이 있고요. 일단 공공기관과 기업은 목적과 성격이 다른데, 그러면 평가 지표에서도 다르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건 뭐라고 생각하는가? 그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도 좀 나왔는데 그린워싱 있죠? 그린 SDG와 뭐든지 지금 이 평가 지표에 맞춰서 이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투입되다 보니까 모두 갖다가 다 이게 ESG, SDG에다가 모아놓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용은 없고 가야 할 방향으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하나 가는 로드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SDG나 ESG를 위한 그런 것들이 돼서 수단과 목적이 좀 정합성이 없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거죠. 그동안 2006년에 SDG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지속 가능한 발전 기본 계획이 있었는데요. 한국에서도. 그럼 그동안 공공기업,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해서 무엇을 했고, 거기서 실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가, 이것들에 대한 리뷰가 없으면 ESG를 강 교수님의 토론문에도 나와 있던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ESG 조례나 법을 만들더라도 사상 누각이고 그림의 떡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나 여러 가지 법이 있고, 국무총리실이나 뭐 국가 이런 위원회 조직으로 지금 제안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은 중복되기도 하고, 이 위에서 내려온 일들만 그냥 서류 작업만 많아지고 예산도 혼란스럽고, 그래서 그 각 법들이 사실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목적과 수단의 관계라면 그것들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게 지금 보완하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요, KESG표의 지표를 개발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왜 K인가? 한국의 발전, 경제성장, 산업구조가 다른 나라와 다른 것인가? 특수성인가? 차별성인가? 우리가 K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의 선별성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이나 외국에서는 ESG나 SDG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SDG나 이런 국제 그런 것도 따르긴 하는데, 일본 지방의 일본
정부의 일본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굉장히 이제 초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방의 문제, 인구 소멸,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쇠퇴를 제기하고 이런 문제들이 그 ESG나 SDG에 많이 녹아 있거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각 그 정책의 차별화를 정부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 일본의 그 SDG나 ESG는 우리가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그 쓰레기 문제를 했더니 이야기를 얘기했더니 거기서는 야 한국이나 일본은 땅이 좁잖아. 그래서 니네는 그렇게 리사이클이나 뭐 소각에 열을 올리지 우리는 그냥 땅이 매립할 땅이 엄청 많아. 그래서 쓰레기 문제 관심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미국이란 나라는 워낙 특수하기 때문에 지리적인 거나 뭐 그래서 미국을 뭐 직접적으로 우리가 예로 들 수는 없지만 미국은 기본적으로 좀 공적 투자 쪽으로 ES의 방향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의 그 논의들이 정말 우리보다 활발하기 때문에 ESG에 대해서 반 ESG법도 있고 뭐 그런 논의들이 있죠. 우리가 봐야 될 건 있죠. 유럽 쪽인 것 같은데요. 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플라스틱 문제를 포함해서 환경 관련한 뭐 화학 규제, 화학 물질 규제나 이런 것들이 다 유럽에서 유럽 환경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그것들이 UN이나 뭐 OECD를 통해서 각 나라의 어떤 법적인 권한, 구속력으로 전개되는 이런 정책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있죠. 그래서 유럽 쪽의 움직임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도 여기 글자가 잘못되었는데 저먼 SDG, GSDG인데 독일에서의 환경 ESG나 이런 움직임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SDG 말하는 것처럼 얘네도 독일 저먼 SDG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눈여겨 볼 것은 각 부처별로 SDG나 이런 구체적인 시행령이 있고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국가 정부 전체가 통계청에서 전부 모든 각 부처의 통계를 다 관리하는 거죠. 그냥 수상이 직접 그걸 관리하고 그런 의미에서 정책의 조정 능력이나 통합성, 정합성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문제 제기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독한 교수님께서 15페이지에 말씀하신 E나 S나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좀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바꿔나가는가, 어떻게 CO2를 줄이는가,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플라스틱세를 감내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하려면 플라스틱세에 관련한 가버넌스가 필요한 거고 CO2에 관련되면 CO2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E나 S나 G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정책의 내용, 방향에 맞춰서 그 관련된 것들이 가버넌스적으로 해야 된다는데 사실 가버넌스라는 개념 되게 어렵잖아요. 뭐야? 가버넌스가. 뭐 같이 한다는 거잖아. 근데 같이 한다는 거는 사실을 계급장도 떼내야 하고 의사결정에 발언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파트너라고 말할 때는 내가 말한 만큼 얘도 말할 권한이 있고 그 권한이 사실 의사결정에 똑같이 머릿수처럼 영향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직 그 훈련이랄까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버넌스, 파트너십 뭐 새로운 용어들은 계속 나오는데 사실 그 이해관계 그러니까 영향력을 나눌 수 있는 만큼의 예산과 권한과 뭐 이런 조직 이런 것들이 사실 나눠지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버넌스라고 말을 하려면 그거에 관련된 각 내용들이 가버넌스적으로 분산되고 그것들이 나눠져야 된다는 거죠. 영향력을. 그런 의미에서 환경이나 사회를 좀 더 지속 가능하게 좋은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이행하는 이행을 촉진하는 의사결정
방식으로서의 가버넌스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들의 가버넌스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현재의 가버넌스 논의는 거의 다 조직 내 재무, 경영, 노사, 다이버시티 얘기해서 노사 협정하고 이런 식의, 얘기로 되어서 외부 참여나 이런 관점들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ESG 와싱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고요. 평가 문제에서도 평가의 대상, 그다음 평가의 대상에 따라서 평가 시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평가 시점에 따라서 오늘 그걸 시작하고 나서 1년 후에 할 것인가 5년 후에 할 것인가에 따라서 아웃풋 아웃컴에 따라서 그것도 다르고요. 그러려면 정량적인 지표만 가지고 안 되고 공무원들을 만나서 진짜 인터뷰하고 그들의 고충이 무엇이고 현장에서 뭐가 조직이나 예산에 의사결정 권한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정량적인 평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가라는 게 전 영향도 있고 거기를 포함한 사회적 영향도 포괄되는 내용이고 그것들이 인풋한 정책과 사회와 유기적으로 연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를 단기적, 장기적, 중단기적, 그다음에 질적, 정성적 모든 평가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1분만 30초만 더 주세요. 이게 모간 스탠리 거기 평가 집에서 얘기했는데 오늘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버넌스의 비중이 50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환경이나 소셜 이런 것들이 아직 그거에 비해서는 낮은데 지금 ESG나 SDG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기득권, 이해관계, 아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강 교수님도 밸류체인 하는데 기득권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 가버넌스인데 누구 한 사람만 기업만 손해봐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이거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용인할 수 있는가, 그거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근데 재밌는 거는요, 플라스틱 관련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조금 세금이 비싸도 아니면 페트병 가격이 비싸도 나는 그거를 선택할 용의가 있다. 그게 70%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너무 이게 가격을 높이면 이게 안 팔리면 어떡하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친환경을 공략해서 좀 자신 있게 나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격을 올려야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닌데 일단 시민사회에 준비는 되어 있다는 거죠. 일단 이거 외에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는데 아마 밤을 새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좀 발제를 요청드렸어야 되는데 토론으로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내용과 핵심적인 내용 많이 들어가 있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모시고 갖고 계신 생각과 또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 또 사득한 교수님께 또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아까 회장님이 20분까지라고 하니까요. 제가 두 번째 토론자만 소개시켜드리고 저는 자리를 뜨고요. 아마 그 이후에 사득한 교수님 짧게 한 2, 3분 정도라도 말씀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토론자 모시겠습니다. 저는 이 프린트물에 있는 걸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신동혜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고요. 우선 저는 이제 사 교수님 하신 내용을 잠깐 이제 리뷰하면서 제 말씀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5가지의 발전 방향을 발표하셨어요. 제안을 해 주셨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는 ESG는 목표고 기업은 어떻게 보면 수단으로서 기업이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저는 이제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략적 대응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요즘에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전략적이지만은 지금 이제 지방 시대, 특히 이제 경기도 오늘 그것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지방에서 어떤 식으로 이 ESG를 대응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적으로도 지역 소멸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하면서 지방 특유의 어떤 전략적 대응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공공기관인 경우에 ESG 평가 질표를 개발하고 제시를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제시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적정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보면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초점을 거기에다가 좀 주셨는데 이게 이제 원래 그 어떻게 보면 ESG가 원래 처음에 얘기했던 사회적 책임 이 부분을 같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제가 보기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법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ESG에 대해서. 이 부분은, 아까 그 우리 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기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 신동혜 교수님이 얘기한 그 거버넌스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법 제도적으로 하지만은 결국은 이런 거버넌스를 어떤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하면서 기업이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국가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실은 ESG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의 어떤 회계 시스템이 아니고 원래 ESG가 사실은 기업에 대한 부분이지만은 이 환경적인 거나 아니면 이 사회적인 가치를 어떤 식으로 측정하고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적인 회계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어떤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 회계 시스템은 결국은 국가 또는 경기도가 같이 이제 어떤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동체라는 것은 이제 시민사회라든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시스템 그 회계 시스템이 이 공동체나 국가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ESG를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우리 또 고재경 스님 연구위원님이 시간 관계상 가셔가지고 제가 리턴 터치했는데 같은 종시기 때문에 고시여서 고고 같이 가는 영어로 고고 하면 뭐죠? 화이팅이잖아요. 그래서 화이팅 하는 건 의미입니다. 화이팅은 콩글리시입니다. 고고예요, 고고. 여러분들 화이팅 쓰면
외국 사람 알아듣지 못합니다. 제가 뭐 갑자기 얼굴이 검어가지고 화이트를 바르고 하는 건데, 아이고, 고고 해야 됩니다. 고고, 손흥민, 고고, 있잖아, 유명한 선수들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중요한, 여러분들 우리 사회에 콩글리시가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많이 있는데, 오늘 정말 좋은, 토론, 이제 발표 토론이 있었는데, 사덕한 교수님, 2, 3분 안에 얘기할 거 있으세요? 2, 3분 안에 준비된, 토론을, 토론에 대한 토론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종합 토론에서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까 오셔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아주 토론을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제가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기회를 좀 더 다 같이 모아서 더 좋은 대안을 만들어내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이제 중에서 이제 필수 지표, 선별 지표 해놓고 공공기관이 했는데 기업에 대한 평가 지표는 제가 기업 보고서, GRI의 보고서를 대부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이제 기업들이 만드는데 또 국내 기업들이 만든 지표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작성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해서 통일된 지표를 만들기는 제가 봤을 땐 거의 불가능하다. 이거는 자율에 기업은 맡기고. 다만 이제 공공기관은 아직 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에 대한 지표를 제가 이제 필수하고 선택을 만드는데 이거 어떻게 만든 겁니까? 예. 미국이 아니고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또 GRI, ISO 26000, 그다음 G20 이런 공통 지표를 2개 이상씩 다 끄집어내 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공통된 2개 이상 되는 것을 필수 지표로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상황, 특수성, 그리고 또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차한 입장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특성화 지표로 해서 선택 지표로 이렇게 집어넣어놨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국가 간의 공공기관과 ESG는 이제 세계적인 그런 거래와 무역 관계와 관련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KESG 우리만이 갖고 있으면은 제가 외국과 거래할 때 너네 거는 안 봐준다 그러면은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손해가 많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공통 지표로 국제적인 추세에 맞췄고요. 그다음에 특성화 지표는 우리 한국 상황과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좀 장점을 좀 많이 넣어라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평가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은 지금은 지표는 없고요. 그래서 대신에 GRI 지표 가지고 이렇게 공공기관 많은 기관에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자기 스스로가 그냥 지속가능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평가하니까 평가를 위해서 ESG 나오니까 한 20% 정도만 기업이 이렇게 공공기관이 이렇게 ESG를 경영을 하고 있고 대부분은 한 70%는 담당자들이 고민스럽다, 아직 못하고 있다, 또 지표를 좀 내놔달라, 공공기관에 맞는 지표를 내놔달라, 컨설팅 좀 해달라, 전문 인력이 없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조사하면 그런 말씀만 드리고요. 지속가능 발전평가 ESG 기본법, 요거 중복될 수 있고, 요거는 중복 안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ESG 왓싱 저희들이 늘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죠? 요거는 저희들이 향후 ESG 기업 평가 결과가 특히 신뢰성을 좀 담보받을 수 있게끔 제가 아까 한국 ESG 진흥원이라고 놨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을 담당하되 민간기관 중에서 이렇게 ESG 왓싱을 하는 이렇게 거짓으로 만드는 경우를 좀 검증을 해야 하는 게 공공기관에서 요 기관에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집어넣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 또 토론 많이 해주신 두 번째 분은 기본적으로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다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세션부터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워밍이 지금 여기 세미나 장소에서 벌어져 가지고 밖에도 덥고 안에도 덥고 하면 폭발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발표해 주신 사덕환 교수님, 그리고 명토론해 주신 신동희 교수님, 항상일 선임연구위원님, 그리고 명사회 해 주신 고재경 선임연구위원님 등께 깊이 감사드립니다.